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전날에 그래도 좀 반등하면서 이제 좀 완화가 되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세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관세가 또 유예됐거든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이유, 일단 시장에서는 마벨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AI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문제인가? 뭔가 다른 곳에 문제는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브리핑 뉴욕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하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1% 근처까지 내려갔고요. 나스닥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2.6% 급락세가 나타났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가 5.7% 급락을 하면서 $110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팔란티어 역시 두 자릿수 급락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구나라고 바로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도 5.6%까지 급락을 하면서 테슬라가 이 정도로 오랜 기간 빠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포인트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차례 또 유예를 결정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에 대해서 4월 2일로 또 한 달 늦춰줬어요. 참 이 줄다리기가 참 힘드네요. 계속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거를 몇 달째 계속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찌됐든 그걸 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든 너희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남겨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그널을 계속 두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번 달에 한번 유예했을 때는 그거를 시장이 되게 반겼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냥 협상 카드였을 뿐이고 이러다가 말겠구나라는 생각이 우세했는데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 우리가 겪다 보니까 그래 뭐 또 유예했네. 그러면 또 다음 달에 또 부과하겠지. 그리고 또 유예하겠지. 이렇게 다들 아무 생각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불확실성을 계속 가야 되는구나라고 시장이 가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악재에 대해서 특히 관세에 대해서 다들 별로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할 때가 오히려 문제인 거지 지금은 다들 인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뭐 이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그 불확실성에 있어서만큼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덜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뭐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관세 유예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또 급락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오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관세도 계속 반복이 되고 지수가 계속 무너지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베센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Access to cheap goods. 그러니까 저렴한 뭐 물건들 몇 개에 우리가 접근하자고 그거 관세 올리자고 지금 이런 행동하는 게 아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몇십 년 동안 뭔가 좀 나눠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미국이 뭐 국제 경찰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기도 이제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걸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데는 미국이 다시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을 완벽하게 틀어쥐는 데는 분명히 비용이 들 거라는 거고요. 그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관세를 이용한 주도권 다툼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동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미국이 이란의 경제를 컬랩스,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이란은 이 공화당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좀 눈에 가시였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이란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에 사우디를 간다고 하네요. 아시는 것처럼 이란과 사우디는 각자 시아파와 수니파의 맹주로서 중동 안에서도 굉장히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를 활용해서 시아파인 이란을 좀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죠. 트럼프가 손잡자고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우디도 지금 뭐 네옴시티 만들어야 되고 뭐 엄청 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이란과 관련해서 유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요게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장의 급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내용이 유럽의 금리 인하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라가르드 ECB 총리죠. 총재인데 보시는 것처럼 have huge uncertainty, 엄청난 불확실성 앞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무려 5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쪽으로 사실 수급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 최근에 증시가 괜찮은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것 같고 전 세계의 근데 유동성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향했던 유동성이 유럽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비미국으로 점점 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전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독일이 정말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새로운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인데 독일이 이번에 정권 교체가 좀 일어나면서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유럽에서 계속 방위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독일이 추구하는 정책 가장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종목 제가 가끔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종목이 올라가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일단은 방위비를 늘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의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미국의 어떤 압박, 견제를 계속 받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어떤 주도권을 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방위비를 중심으로 계속 이제 부양책을 쓰는 거죠. 물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기가 금리를 더 빨리 내리네, 저기가 부양책을 더 빨리 가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지금 아직 금리 인하 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급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는 요소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올해 유럽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들 상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며칠 동안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계속 바닥권에 머물러서 유럽은 안 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역대급 부양책들이 막 몰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를 아마 그 미국 증시의 어떤 하락의 원인으로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유럽과 긴장 상태, 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해석을 해보면 결국 미국에서도 차이나 중국에게 사실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유럽도 이렇게 자꾸 압박을 받으면 미국만큼이나 강력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텐데 미국 다음은 당연히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관세 압박이 계속 들어가도 그냥 의연하게
그래 요거만 해서 한 15% 이러고 뭔가 다른 리액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오히려 트럼프의 이 독단적인 정책이 비미국을 단결시켜서 미국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거는 뭐 제 가정이지만 그러면 미국 증시는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최근에 어떤 순환과 미국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정장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은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어떻게 되는데 S&P 500 지수 일단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계속 텀블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고요. 요거 깨지면은 뭐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 우리가 감수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빅스 지수가 어느덧 3주 연속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이후 최장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엔 나아질까? 사실 애매하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계속 빅스 지수가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봤는데 공탐 지수, 공포와 탐욕 지수가 어느덧 익스트림 피어 17까지 가 있더라고요. 이 17 수준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점 부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저 17까지 오면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손이 안 나가서 문제인데 어쨌든 극도의 공포 구간이라는 건 항상 돌이켜 보면 역사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어 왔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톰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 악재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심리를 얼마나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가 지금 시장의 어떤 위기를 타개하는 데 좋은 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그린라이트가 많았는데 오늘은 레드라이트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살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브로드컴, 반도체가 일제히 무너지는 데에 있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주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 급락이 나왔는데 마벨 테크놀로지 AI 스펜딩, AI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작용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1억 2천만 달러 부족했습니다. 요걸 요즘 많이 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AI 반도체가 이렇게 돈 벌 수 있어?에 대한 의구심을 마벨 테크놀로지가 자극을 했었고 마진도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JP모건에서는 데이터 센터형 제품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 칩의 수천 개를 활용해서 오픈 AI와 오라클,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스타게이트가 텍사스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아니 수천 개, 이거 엔비디아 칩 하나에 얼마인지 다들 아시죠? 그 수천 개가 필요하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까지 있나?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다행히도 브로드컴이 시간 외에 실적을 발표하고 이렇게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서 그래 AI가 그렇게 지금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라고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도 이렇게 막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 주가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만큼 지금 불안 심리가 시장에 많이 내려앉아 있는 거죠. 관세도 있을 거고 비미국의 강세도 있을 거고 그리고 AI도 이 정도면은 또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지금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브로드컴처럼 이렇게 증명을 해내면 또 시장은 또 다시 환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스트코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게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현재 시간의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 영업이익이 안 좋았느냐? 일단 물가가 부담이 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점포들은 쌓아놓고 파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손해가 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조금 저는 새벽에 일어났을 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하락을 자극했던 건가요? 그러게요. 지금 아까 앵커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어저께 장 끝나고 마벨 실적에 대한 또는 그 기대에 대한 실망 이렇게 주가가 좀 빠져서 나스닥 중심은 낮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겠지만은 네네.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는 미뤄지거나 뭐 좀 조절하거나 이런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또 뭐가 나왔냐면 멕시코는 면제인데 맞아요. 대부분 면제인데 캐나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네, 초반에 없었죠. 네. 근데 막판에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캐나다도 포함을 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도 변한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왕짜증. 왕짜증이요? 네, 이제 트럼프의 전략과 협상 술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겠지만은 그 변덕의 어떤 그 강도랄까 그런 거 사람들이 시장에서 짜증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딴 얘기지만 그 머스크의 비난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도지 그 해가지고 사람들 파이어링하고 여러 가지 뭐 여러 언사들도 있는데 발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머스크는 recommendation 추천하는 거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네네. 결정은 실제 행동하는 그 부서의 여러 관계자들이 합심해서 결정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잘 일하는 사람들을 자를 생각이나 그런 사람들 우리 키핑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거 아마 뉴스에 보도가 됐을 때는 잘 못 보셨을 건데 그래서 세간의 그 우려를 좀 이렇게 잠재우려는 의도 섞인 발언을 또 하긴 했어요.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는 얘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합니까? 초반에 다 흔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들쑥날쑥한 거에 대해서 비난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트럼프가 뭐 딴 나라 대통령이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잡혀가지 않겠죠? 부침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부침개요? 예, 뒤집는 거.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네, 그게 뭐 2, 3일도 안 가잖아요. 그쵸.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뭔 얘기는지도 까먹고. 많이 지치신 것 같네요. 본부장님도. 아니 뭐 제가 지친 게 아니고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마벨도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만 네네. 그것도 사실은 까놓고 보면은 그렇게 난리칠 거는 사실 없는데 그렇게 된 걸 봤을 때는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 저기 뭐 여러 지표 나왔잖아요. 뭐 실업 수당 지표도 나오고 뭐 나오고 해서 국채 수익률도 4.1까지 가다 4.23 하는데 네. 근본적으로 변한 건 없죠. 맞아요. 일주일 상간에 관세를 하느니 마느니 면세를 해주니 마느니 뭐 밀었다니 뭐하니 이제 기억이 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투자가들이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본적인 캐털리스트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마벨 말고 마벨보다 브로드컴이 매출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벨보다 브로드컴이 8배가 큽니다. 8배가 큰 회사가 다음 실적 발표될 거 기다리고 있는데 어저께 마벨 그거 그렇다 해서 그렇게 내려가는 건 시장의 심리가 여러 가지는 안 좋은 상태에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수혜 보는 거는 자동차 주죠. 자동차가 얼마나 망가졌었어요. 맞아요. 포드, GM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서서히. 들어오기 있으니까 예. 그게 뭐 뒤집는 걸 또 내일 아침에 또 뒤집을지 모르지만은 네네. 그렇지 않는다면은 뭐 짜증 나지만 맨 마지막에 된 거, 지금 현재 된 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자동차주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버텼어요. 그저 어저께 오른 거 대비했을 때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별로 안 빠졌어요. 거의 비슷하거나 아마 했을 걸요. 그다음에 그렇게 때리는 거 관계 없는 거 뭐 있어요? 화장품. 화장품장 안 빠졌습니다. 미국도 우리도 넘버가 나오잖아요. 아까 잘 말씀해 넘버 나오고 정책의 끝 종판하면은 그 뭐예요? 제가 봤을 때 화장품, 자동차 망가졌다가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뭐 여러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자료긴 하지만은 독일 또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뭐가 올랐을까요? 또 방산인가요? 아하. 그 라인 메탈 뭐 저기 뭐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의 그 탈레스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하고 지금 그룹에서 삼성 테크니가 그 기억납니다. 예. 탈레스 그거 회사인데
그래서 또 아까 아침에 시작할 때 5% 올랐거든요. 얘네들이 PBR이 그 라인메타가는 PBR이 10배예요. PER이 아니고 PBR이 10배입니다. 네. ROE가 23%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저기 방산주가 내려가려고 하다가도 걔네가 10배인데 우리 4배밖에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약간 과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맞아요. 지금 이렇게 다른 섹터 안심 그건 정치적 관계 없잖아요. 트럼프의 네네네. 관계. 보세요. 트럼프 관계 없는 거. 조선은 좀 많이 밀려갔지만 방산 독일하고 유럽하고 같이 가는 거, 화장품 넘버가 나오는 거고, 자동차 개떡이 되는 줄 알았는데 뒤집기 해서 현재는 그렇고. 예. 그러면 딱 보실 때 눈에 보이는 게 방산, 자동차, 화장품인 거죠. 그러네요. 그게 먼저 되다 보니 다른 섹터는 조금만 찌끈거리면은 조금 이제 그 화장실에 가야 되는 지금 느낌이 오는데 뒤에서 확 미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쏟아지는 거죠. 화장실이요? 네. 그런 식인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지금 장이 그따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벨 어저께 그 개떡이 됐을 때 주가가 오늘 20% 빠졌잖아요. 마벨 테크놀로지. 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느 정도 빠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데 그리고 근데 왜 그 엔비디아는 더 빠지냐? 사실은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GPU, 범용 GPU 오더는 지금 굉장히 세요. 그렇죠. 네. 아니, 에이직이 약간 슬로우한 측면이 있어요. 에이직이 슬로우한 측면은 그래요? 예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에이직이 슬로우한데 넘버원인 브로드컴이 그게 영향을 받느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 지금 뭐 브로드컴이 만들어주는 맞춤형 칩보다 훨씬 더 지금 수요가 세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그로스가 금방 꺾이지 않고 네. 엔비디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 GPU가 한 100이면은 요게 맞추면 이게 한 15에서 16 되는데 15, 16의 거의 8, 90%는 누구라고요? 브로드컴이라고요. 그렇죠. 그 나머지 요 조금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 저기 마벨이었던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별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쵸.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수요가 강하고 예. 아마 저기 제가 말씀드렸죠. 3월 17일 날 다음 주에 GTC 컨퍼런스 콜에서 예. 뭐 자세한 걸 말씀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 나쁘고 하이닉스도 실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고 와구가 막아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뭐 약간 근데 브로드컴도 아니고 마벨, 에이직의 밑단에 있는 거 거기 그럴 수 있죠. 모든 게 다 스트롱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그 저기 미스가 난지 아세요? 마벨이 웃긴 게 마벨이 실적이 나온 게 지난 분기 실적. 실적 나쁘지도 않았잖아요. 실적이 부합했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매출이 이번 분기. 걔네들은 2분기인가? 하여튼 우리 헷갈렸는데 하여튼 이번 분기 우리 해당되는 거. 네. 가이던스가 18억 8천만 불을 줬어요. 맞아요. 18억 8천만 불 곱하기 8배 한 게 지금 이거 우리 저기 그 브로드컴입니다. 그 말씀이고 18.8억 불인데 시장 컨센서스가 오피셜리 18억 7천만 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1천만 불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시장에서 18.7인데 높은 가이던스. 가이던스 상단. 네, 상단이 19.4예요. 그래서 3% 미달했다는 거고 스트리트에서 얘기하기로는 어느 증권사에서는 20억을 불었다는 거예요. 20억 달러. 맞아요. 그거 하면 6% 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3에서 6%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시장을 전체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 주가가 시간에서 15% 빠지고 오늘 장중에서 20%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 뭐 하락은 뭐 구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정도가 그래서 너무 심하지. 장 전에도 제가 마벨 테크놀로지 그 뭐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 빠지는구나. 뭐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는데 그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20%가 하락해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다 무너져 있는 팔란티어가 다 무너져 있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만큼 약한 거 심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 네. 다행스럽게 그나마 최악 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올라가는 거 따라가다 봤다가 또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브로드컴은 이제 장에 더불어서 6% 빠졌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적이 나왔어요. 예. 그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예. 좋게 나왔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쵸. 그 지금 뭐 아까 보니까 8%, 9% 올라가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걸 평가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왔는데 얼마나 잘 나왔을까요? 가이던스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건 사람들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시장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나온 거는 2% 잘 나왔고요. 네. 매출. 네네. 그다음에 가이던스는 0.9 몇 프로, 1% 잘 나왔습니다. 근데 장중에 6몇 프로 빠지고 장 그러네. 후반에 지금 9% 오르는 거거든요. 예. 대체 뭐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어저께가 과했고 예. 오늘도 올라간 것도 약간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는 아마 엔비디아의 지금 발표된 실적이나 가이던스나 아니면 저기 GTC 컨퍼런스가 질적으로 비교하면 더 높다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대로 내려가고 이러는 거니까 뭐 주가가 애플 말고는
AI에 커밋한 주식은 다 빠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심리가 안 좋은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AI에 대해서만 이렇게 심리가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관세 때문에 AI만 이렇게 심리가 무너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발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거, 막 도파민 무슨 돌핀 이렇게 맞듯이 네. 더 강한 걸 요구하는데 어느 순간 더 강하지는 않다는 생각에 그 포트를 약간 조종하려는 그런 세력이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 엔비디아가 계속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이제 더 이상 보여주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다른 섹터에서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나라마다 다릅니다만은 예, 화장품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심지어 약간 아주 트럼프 관세 이슈가 되면은 내수주, 통신주,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좀 스프레드 하다 보니까 얘가 빼고 저거 빼고 핑계 있으면 더 빼고 너무 많이 빠졌네 하고 완전히 손을 낙다운 되기 전까지 빠뜨리려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는 그 넘버 갖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좀 어려운 게 있고 상당한 계기가 필요한데 그러네요. 상대가 계기가 뭐 브로드컴이 됐으면 좋겠고 브로드컴 작은 회사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엄청나게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9% 정도 하루치가 그건 안 되고 더 의미가 반응을 하는 것인지를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간에 보니까 브로드컴은 8, 9% 올라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간밤에 브로드컴 본장에서 6% 빠지고 8, 9%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엔비디아는 5% 빠지고 같이 5%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1%밖에 못 같이 오르더라고요. 올라오지 못하게 돼요. 예. 실제 발표된 거고 예. 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이렇게 악화돼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초반에 제가 자동차 망가진 거 백업 그게 더 먹기 좋으니까. 그다음에 방산 그러네. 고고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신경 안 써도 되고. 좀 더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게 뭐 디펜스가 됐든 아니면 가치주가 됐든 예.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몰리는 주가 됐든 예. 뭐 그런 거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른 계기를 찾아냈을 때 이게 또 바뀌거나 아니면 안정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내일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아까 막 GTC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돼. 근데 좋은 거 발표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한국장으로 돌아왔을 때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은 조금 오늘 그 장외에서 브로드컴이 포지티브한데 어저께 안 좋았던 거냐는 모르겠어요. 하루 봐야 되는데 한국은 저기 연기금이 42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다가 순매수 어저께 멈췄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국 지금 LS 그룹의 그 저기 회장님의 약간의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예, 맞아요. 망언에 가깝다고 누가 해석을 하던데 그런 거 금양의 그 관리 2차 전지 대표주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런 것들도 투심이 긍정적으로 오늘 마감인데 금요일 날 마감인데 네. 이게 이제 달라진 게 없다 하는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는 주식을 손이 갈 수 있다는 거가 또 되기 방산, 때문에 또 조선 이렇게. 지금 브로드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관세액은 충분했죠. 네. 그래서 뭐 캐나다가 뭐 사운드 하는데 밀어줬으니까 싸우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그러면 다 자기 뜻대로 된 거 하잖아요. 그 제렌스키도 무너뜨리고 예. 했으니까 그냥 잘 해야 되고 예. 대한민국이 안정화되려면은 우리 그 전국 그 탄핵 정국이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야 되고 아, 그렇죠. 보시는 분에 따라 또 워낙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못 하겠어요.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야 되고 네. 빨리.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새로운 정부가 또는 기존 정부가 뭐 내고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없이 산업통상 장관 나부랭이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네? 해야 되는 거니까 3월 27일인가 28일 날 미국 갑니다. 워싱턴에. 네, 그쵸. 4월 들어가기 전에 상호관세 어떻게 우리 봐주세요. 우리는 VAT 그런 거 읍수하러 간다는 거거든요. 그쵸.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그게 더 심리. 뭐 상법 개정도 뭐 또 의견이 엄청 크죠. 지금 상속세 가지고도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은 미국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가는 주식과 가는 시장을 바라봐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독일하고 그 저기 홍콩 이런 주식 잘 갔잖아요. 맞아요. 예.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세 관계 없거든. 홍콩에 가는 거는 그냥 IT인데 미국이 제재하니까 우리가 굴기를 더 할 수밖에 해보자. 없는 예.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으로 해서 발명의 어머니는 뭐냐?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응에 대해서 저기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을 강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서 중국이 올라오는데 그게 상장된 게 홍콩이거든요. 네네. 근데 홍콩이 올라가는 거고 그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는 작용하니까 돈 안 주고 뭐 하니까 우리 국방 할 수밖에 없네. 에이 짜식 부채 뭐 저기 상한 올려 이렇게 독일이 발표하니까 맞아요. 계속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모멘텀이 있는 주식과 한국을 보세요.
싸다는 거 말고 특별한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상태에서는 심리가 약 흔들리면은 뭐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라갈 값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오늘 며칠입니까? 3월 8일? 3월 7일인가요? 7일입니다. 7일 현재에 목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악화된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뭐 트럼프의 정책이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기는 한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각자의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뭐 아까 내고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렇게 협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부재하다는 게 가장 뼈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좀 달아주셨잖아요. 계속 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관세와 좀 무관하거나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도 우리가 꼭 갖고 있기는 하니까 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오늘 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자동차, 조선, 방산 요 정도 뽑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동차, 방산, 화장품, 화장품.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미리 좀 빠진 측면이 있죠. 반도체 관련돼서 소부장 같은 게 마들 때문에 우수수수수 마들 때문에 그것 마들 때문에 그렇게 우수수수수 빠졌어요. 소부장. 삼성하이닉스 버텼습니다만은 오늘 삼성하이닉스 또 빠지고 걔네들은 반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선반영일 수도 있으니까. 브로드컴은 올랐으니까 네, 그러네. 희한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수급이 달아있습니다. 그거 좀 와치를 해야 되는 거가 어저께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 거는 오늘 분명히 소부장에서는 가려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반면에 삼성하이닉스가 어떻게 버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가 빠졌고 시간에서 많이 세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가 어떻게 되는지가 와치 포인트고 종목은 이런 종목으로 가고 나머지는 연금이 빠진 게 어저께 하루가 아니고 계속적으로나 매도 안 해도 관망한다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이 성장주 중심에서 가치하고 넘버가 나오는 가치주로 잠깐 전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그러네요. 염두에 두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순환하는 시장에 대해서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이거 좀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이 중요할 것 같네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행방이 앞으로 다음 주의 장을 또 얘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제는 본격화가 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며칠 사이에 한 이틀 사이에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또 한 달 유예하면서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참 빈대떡 뒤집듯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고 매일도 아니죠. 그 하루 중에도 계속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관세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 중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관세를 4배나 더 물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뉴스들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떤 얘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짓이죠. 그래요? 사실 뭐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네. 사실 거짓과 사실, 공포와 아첨을 갖다가 아주 적절히 섞어서 사실은 뭐 일단 평형을 까는 행위를 먼저 하잖아요. 네네. 현재 상태를 깨버리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한 공포심을 갖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얻어내는 걸 갖다가 뒤에 이렇게 숨기면서 일단은 공포 분위기를 갖다가 강력하게 앞으로 내세우잖아요. 한국이
그 미국에 비해서 관세가 4배가 높다. 그걸로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은 대미 실효 관세를 얘기할 텐데 사실 우리가 FTA가 실행되고 있다는 거는 뭐 우리는 더 잘 알고 있고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 FTA 개정 협상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는 FTA 협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인 거고요. 이 품목 수로 따지게 되면은 거의 98.4%는 지금 무관세예요. 양국이 다.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중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약간의 네. 관세는 있는 거지만은 그것도 대부분의 관세를 갖다가 나중에 환급을 해줍니다. 왜 그러면 그 농산물을 들여와서 우리가 다시 수출하잖아요. 가공을 해서. 그런 관세 환급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 관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은 100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게 우리나라에 그러면 거기에 관세 부과가 되는 게 한 0.79 정도? 그러니까 거의 미미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팩트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팩트를 갖다가 모르고서 그 지금 그런 뭐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관세가 4배가 높다라고 얘기한 건지 글쎄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네요. 예, 일단은 한국이 니들은 우리보다 관세가 4배 정도 높으니까 니들은 우리한테 당연히 줄 게 많아. 이걸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거짓을 갖다가 앞에 내세우면서 공포 분위기를 갖다가 조성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식 협상 전략인 거죠. 항상 저기 완전 사지 직전까지 몰아놓고 거기서 너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라고 얘기를 하거나 생각하다가 안 나올 때는 야 너네 이거 나 우리한테 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그 연설에서 그거는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봐요. 한국을 대상으로 그 약간 관련돼 있는 거는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2가지를 언급을 했잖아요. 2가지. 하나는 칩스법 폐지하겠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미국은 보조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 보조금 자체가 굉장히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안 주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줄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다가 내비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예. 또 제가 생각하기엔 2번째 요인은 거기서 이제 뭐 알래스카 가스전에 한국의 참여를 거의 기정사실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컨트롤 타워도 딱히 없는데 네네네. 한국이 되게 하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을 하다. 누가 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사실 그게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의문인 사항인 거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좋은 거라면 미국 기업들이 하지. 그러네요. 뭐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맹들을 자꾸 딴 나라를 갖다가 끼어들게 하려고 하겠어요. 네. 진짜로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상 그러네. 타고 갔대 그걸 줄 일은 사실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뭘 요구하기 위해서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 연설에서 2가지 정도를 갖다 내비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우리한테 뭘 요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뭐 방위비를 더 올려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2가지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라는 어떤 거짓을 얘기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자겠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눈을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을 피하고 있다가 뭐 캐나다, 거기 있네, 뭐 멕시코, 거기 있었니? 이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기 직전에 이제 한국이 딱 걸린 거죠. 예, 원래 걸렸어야 되는 거고 잘 시간을 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눈을 피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2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법 폐지 얘기부터 하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이게 오히려 관세 부과보다 더 충격이 클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어떤 분석에 의해서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서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이 미국에 지금 투자해서 공장 짓고 있는 게 53조 원 정도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한 5.6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한 11%에서 13%를 갖다 보조금으로 받는 거니까 네. 만약에 그걸 갖다 못 받게 된다면 건설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그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시도했을 때보다도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은 건설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칩스법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의 어떤 공급망 자체가 이 동아시아에 쏠려 있잖아요. 무너졌죠, 한국, 미국 일본, 입장에서. 대만. 네. 이 3국에 이렇게 딱 집중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공교롭게 중국하고 무척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쪽에서 어떤 지정학적 불안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갖다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칩스법을 만들어서 이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 자체는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거듭 말하지만 중국 견제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갖다가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는 당근 정책을 쓴 거죠. 맞아요. 보조금을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했던 거예요. 네. 사실 근데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은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사실 미국에 굳이 반도체 어떤 파운드리라든지 공장을 세워야 될 유인 자체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럼 미국은 땅값도 비싸고. 네, 땅값도 비싸고 노동력도 인건비도 비싸고 비싸고, 노동력도 비싸고 굳이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그쵸. 사실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이 제일 큰 거니까 그리 이제 진출해야 될 이유는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뭐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으로 우리가 보조금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올 거다라고 얘기를 알아서 하는데 온다. 예. 근데 반도체에 그 관세를 부과하면은 사실은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가 안 팔면 끝 아닌가요? 아니 안 살 수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사실 예. 반도체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파운드리에서는 TSMC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H뱅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안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마이크론이 뭐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 반도체 업계 지금 빅테크 업체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지만은 네. 일단은 자신들이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자신들의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줌으로 해서 협상에서 이제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셈이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거기 가서 공장 짓고 결국에는 얻을 게 있으니까 넘어간 건데 이런 식으로 반도체법을 폐지하게 되면 만약에 뭐 우리가 좀 우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걸 매몰 비용으로 하고 뭐 공장을 어떻게든 그 정리를 하고 안 가버리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뭐 얘기는 없나요? 반발이나? 당연히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칩스법을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상원은 지금 그 공화당이 레드웨이브를 했다고 하지만 상원에서 우위가 4석, 하원에서 2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당론으로 밀어붙였다고 합시다. 아. 그러면은 그 민주당으로서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이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은 공화당이 60석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8석이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당론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결정해서 폐지를 했다라고 합시다. 폐지할 때까지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법 수혜주들이 텍사스, 인디아나, 오하이오 다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그러네요. 여기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설사 폐지를 해가지고 보조금 안 줬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정부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장기간의 소송 대행이 되는 거고 미국 정부는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될 어떤 그런 위협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러나고 뭐 이럴 상황이 사실은 아니란 얘기죠. 이걸 갖다가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트럼프 진영에서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상정할 수는 없다. 사실 이런 상황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지급될 예정인 아직도 보조금 못 받았죠. 그 보조금 액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줄이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더 많은 투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는 거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자기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들이 이런 어떤 그 위협
뭐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얘기해 주시고 요즘에는 국내 증시 혹은 해외 증시 투자자분들도 반도체 그 관세를 매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던지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SK하이닉스가 그날 주가가 4% 넘게 급등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 것도 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반응이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요즘 굉장히 현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반도체에 대한 어떤 미국 자체의 대안이 있다면 자신들의 국가에 자신들의 어떤 국적의 기업이 한국이라든지 대만을 갖다 대체할 만한 어떤 실력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은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렇죠. 예. 그렇지만 대만이나 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땅한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자신들의 어떤 기술 패권, 미국 기업들의 어떤 빅테크들의 위기, 아니면 또 기술 패권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꾸 뒤처질 수밖에는 사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미리 움직인 예, 거구나. 예, 예, 예. 그래서 그날 삼성전자는 사실 하락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HBM이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투자자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표현해 주신 대로 현명한 투자자들이 확실히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스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뭐 사실 증시 측면에서 보면 관련된 종목들이 그날 또 폭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해석을 하나 보다. 네. 이게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일단 미국이랑 같이 사업한다니까 좋게 봐주나 보다 싶기는 했는데 네.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석 연료의 재광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필요하죠.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 뭐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그래서 그쵸. 공화당 의원들까지 다 박수를 쳤다라고 하는데, 이 알래스카의 어떤 그 가스전 개발은 사실 미국의 오래된 꿈이에요. 그래요? 이게 1970년대부터 사실은 추진돼 왔던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프로젝트들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13년도에 유가가 뭐 배럴당 한 $100 이상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이라든지 BP라든지 회사들이 막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 미국이랑 해가지고. 예.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제 그 미국에서 시외가스 붐이 터지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BP라든지 엑슨모빌이 다 철수를 해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가 2016년입니다. 그게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잖아요. 일기 때. 그래서 이제 이 거대 메이저들이 다 철수한 때 이제 한국 가스공사를 다시 MOU를 맺게 합니다. 그게 일기 때예요. 그리고도 이 MOU 자체가 사실은 유야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때 다시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래스카 북단에서 남단 앵커리지까지 가스관을 연결하고 거기서 다시 부동항, 니키 사칸가요? 거기까지 부동항으로 연결해서 거기에 액화 시설을 다시 짓고 사실 이게 1,300km인데 이 공사비만 65조예요. 65조고 거기는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1년에 반 이상은 공사를 못 합니다. 혹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네요. 예, 진짜. 예, 예. 사실 경제성을 따지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가령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고공행진 중에 행면은 이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를 그렇죠. 시키는 거구나. 예, 가령 미국 기업들이 그게 엄청난 노다지면은 왜 한국이나 일본 니들 해서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서 오잖아요. 가스들이. 네네. 그게 우리나라나 일본까지 오는데 약 3주 걸려요. 파나마 문화로 오는데. 근데 파나마 문화 같은데 거대 LNG선이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봉을 돌아서 오야 돼요. 이게 멀리 오네. 45일에서 50일 걸립니다. 아하. 근데 경쟁국인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이 완화되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얼마나 오게 단기간에 올 훨씬 수 빠르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래스카 가스관이 있으면은 이 동아시아로 오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하고는 쉽죠. 그러네. 근데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건 의무이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뭐 끝나가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러시아 가스 세계에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캐나다도 전부 다 미국으로 보냈었는데 관을 새로 만들어서 태평양 쪽으로 관을 만들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미국으로만 보내냐 해가지고. 그럼 캐나다 가스도 경쟁 대상이에요 지금. 그러면 세계의 경쟁 대상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점점점 둔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재생에너지 붐 때문에. 예. 그 천연가스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 이걸 갖다가 경쟁력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엑슨모빌이라든지 BP 같은 유명한 메이저 회사들이 왜 여기서 철수를 했겠냐 2016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누구도 참여 안 하고 미국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걸 갖다가 가령 지금 동맹이라고 하나 한국하고 일본한테 떠넘기는 어떤 느낌도 우리로서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얘기를 하고 듣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계속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요 협상을 진행할 누군가가 있는가? 예, 그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럴 때 우리나라가 가져야 될 스탠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평형을 깨는 행위, 그 공포감을 자극한다는 거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금 뭐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현명한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그게 며칠 못 갈 거라는 걸 갖다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사실 굉장한 어떤 평형을 까는 행위 자체는 상대 국가대도 손해지만 미국 국가대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대중 정치인이에요. 국민들의 어떤 지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거기에는 시장, 미국의 시장의 어떤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같이 이렇게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그 거시경제, 글로벌 경제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사실은 미국 국민을 갖다가 그 지지를 갖다가 잃는 거, 시장의 지지를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암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세상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차분하게 좀 인식하면서 거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소란스럽죠. 예, 변동성도 크고요. 그리고 시장이 날뛰니까 우리가 더 불안해지는데 오히려 이럴 때 평론가님의 말씀처럼 좀 중심을 잡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딜사이트 월가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7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